자, 첫 번째 지문은 바로 우리 국제통화기금 IMF라는 거 한번 볼 건데, 자, 우리 예전에 IMF 사태 막 이러한 우리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 옛날에 IMF 어렸을 때 막 IMF 하니까 IMF가 무슨 사태 이름, 진짜 무슨 사건 이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이 기관 이름이에요. 국제기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라는 이름이고요. 그럼 얘가 도대체 뭐냐? 어떤 기구냐? 이런 기구예요.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가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을 때 그냥 각각의 내수시장만 있는 거 아니잖아. 여러 나라들끼리 무역을 하는데 그럼 무역할 때 뭘로 하냐?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 가서 물건 사는데 원화 챙겨가가지고 그 원화로 이거 살게요. 받아주겠냐고. 당연히 통용되는 화폐로 가져가야겠죠. 그렇죠? 그 무역에서도 마찬가지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국제통화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제도를 금융제도, 국제금융제도로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될 거 아니야. 막 환율이 막 널뛰게 하고 막 그러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기구가 있으니 그게 바로 뭐다? IMF다라는 거야. 알겠죠? 됐죠? 이 IMF에 한 190개국이 지금 가입이 돼 있는데 그럼 왜 가입하냐? 당연히 어떠한 이득이 있으니까 가입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일단 가입하는 절차부터 살펴볼 거야. 이렇게 신청합니다. 그냥 첫 번째 신청서를 내요. 신청서를 낼 때 자격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너는 종교가 이러니까 안 돼. 너는 인종이 이러니까 안 돼. 그럼 돼, 안 돼?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자격 조건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 그냥 질서 있고 안정적인 이 환율 문제, 국제통화의 교환 비율 문제 요거 있죠. 여기에 내가 협력하겠다. 너의 취지가 이거지? 야, 내가 도와줄게. 나도 같이 힘쓸게. 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면 가입 신청이 된다 이거야. 됐죠? 오케이. 그러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가? 자, 우리는 말을 믿지 않아. 뭐를 믿지? 머니를 믿거든요. 뭐 내야 돼? 그래서 쿼터를 납입해야 돼. 쿼터라고 하는 출자 할당액. 출자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금을 내는 거야. 얼마 내? 라고 할당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 얼마는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 그 나라의 경제 규모나 교역량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이면 엄청나겠지. 더 많이 냈어. 그래서 걔네들은. 제일 많이 냈어. 그런 식으로. 알겠죠? 저희 출자 할당액은 그 나라의 경제 규모나 교역량 등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 출자 할당액을 뭐라고 한다? 쿼터 납입금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쿼터 납입금과 납입 방법을 결정해주고 이 납입한 쿼터에 따라서 뭘 가져? 투표권을 가져. 그래야지.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많이 냈는데 이 기금을 많이 냈는데 똑같이 한 표씩만 가져봐. 아, 억울하잖여.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내면 많이 투표권을 준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실제로 미국이 한 16.5%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쿼터를 17% 이상 냈어. 그러니까 그 쿼터 비율과 투표권이 1대1로 대응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쿼터 낸 만큼 투표권을 가지니까 한 이 정도 가져. 근데 IMF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가입 같은 경우 말고, 이건 가입은 과반수만 넣으면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서 쿼터를 뒤에 나오는 어떤 SDR 등등 이런 것들을 새로 어떻게 만들고 중요하게 어떻게 배분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은 찬성표가 85%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16.5%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거부하면 그냥 뭐든지 다 끝나는 거야. 그런 식의 파워를 가져. 왜? 그만큼 많이 냈으니까. 그런 내용이야. 알겠지?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것만 일단 기억해. 쿼터가 뭐다? 출자 할당액이다. 그리고 쿼터의 규모는 어떻게 결정한다? 그 나라의 경제 규모나 교역량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많이 낸 만큼 어떻게 된다? 투표권을 가진다. 여기까지. 됐죠? 어렵지 않지? 잘 따라와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네가 이만큼 내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총회를 열어. 그래서 총 투표권의 3분의 2 이상 보유한 과반수 회원국이 참가를 해야 일단 총회가 열리는데, 그러니까 봐봐. 과반수면 2분의 1이잖아. 그치? 근데 투표권은 3분의 2 이상이래. 이거 말 자체가 무슨 뜻이야? 투표권과 회원국의 수가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190개국 중에 과반수니까 반절 넘으니까 96개국이 참여했어. 그럼 열려. 근데 이 96개국이 투표권 막 조금씩 가지고 있는 96개국이면 안 돼.
3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힘있는 과반수여야 돼. 이게 됐죠? 그렇게 됐을 때 총회가 열리고 그렇게 이 총회가 열린 총회 속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과반수 50%를 넘기면 뭐가 된다? 너 가입 땅땅땅 승인이 된다 이거야. 이해됐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쿼터에 따라서 투표권이 다르다. 그래서 회원국의 그 나라 수와 투표권이 1대1 대응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다. 그 정도. 자, 가입 절차에서는 이게 끝이고요. 그럼 IMF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다. 아까 뭘 했어? 국제적인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한댔지, 그치? 그러니까 회원국들이 너 진짜 잘하고 있냐? 네가 밝힌 의사에 따라 잘하고 있냐? 라는 걸 감시해야 되잖아요. 왜? 잘못하면 이거 문제 생기니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해됐지?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뭐라는 거야? 위기국이 있을 때, 외환위기가 생긴,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생긴 나라가 있을 때 그 금융 지원을 해주는 거. 돈을 좀 도와주는 거야.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럼 봐봐 얘들아. 돈을 도와주려면, 돈을 줘서 빌려줘서 도와주려면 IMF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돈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너무 잘했어. 아까 회원국들이 뭐 내니? 쿼터 냈잖아요. 그거야.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와주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쿼터. 이게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는 거야. 납입받은 쿼터.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민간이나 비회원국으로부터 차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IMF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 아니면 다른 민간 여기에서도 빌려올 수 있다 이거야. 그때 어떻게 빌려올까? 저 IMF인데요. 돈 좀 줘요. 하면 절대 안 줄 거 아니야. 당연히 채권을 발행하겠죠. IMF 발 채권 해가지고 또 채권 발행해서 그 채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100억 달러 냈다 해봐. 그러면 다른 나라 어떤 민간에서 막 나눠 사겠죠, 그렇죠? 샀어. 사면은 뭐가 들어와? IMF로 돈이 들어오고 채권 문서가 민간으로 나가거나 비회원국으로 나가겠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근데 이건 거의 비본질적이고요. 이게 거의 압도적이야. 쿼터로 운영한다. 쿼터 많이 봤는데 뭐. 됐죠? 근데 그 쿼터가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야. 자, 25%는 예전에는 금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75%는 자국의 통화. 그러니까 A국이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한국이라고 한다면 한국이 가입할 때 야, 너 이 정도 쿼터 내 라고 했을 때 그거의 75%는 원화로 냈다 이거야. 그리고 나머지 25%는 금으로 냈고. 됐지? 이런 거라는 거.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다? 아까 말했듯이 문제가 생긴 나라, 금융지원을 필요한 나라에 융자,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뭘로 대출을 해줄까? 갖고 있는 거, 금과 여러 종류의 화폐들을 가지고 있겠지, 그 IMF가. 그때 만약에 금을 빌려준다고 해보자. 그러면 실제로 전 세계에서 IMF가 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이라는 건 매장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정된 수량이 있다. 너도 빌려줘. 너도 위기냐? 너도 빌려줘. 금으로 빌려줬다가는 이거 금방 오링. 문제가 생겨. 그래서 충분히 공급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늘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걸로 해야 될까? 아주 신용도가 떨어지는 화폐로는 할 수가 없어. 즉 금융 위기를 겪은 나라. 예를 들어서 내가 쿼터 이만큼 냈으니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겪었다고 해봐. 그때 원화로 얼마 좀 줘 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 왜냐면 이미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것 자체가 외화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외환위기는 그 뜻이야. 외화가 없어. 국제적으로 거래할 외화가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게 문제야. 그 말은 곧 우리나라에서 외화의 가치가 엄청 올라갔다는 거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국제적인 거래 화폐는 달러화니까 달러화라고 해볼게. 자, 이것만 이해하면 돼. 잘 봐봐. 너 충분히 해. 기축통화라는 달러화가 부족해. 외환위기를 겪었어. 그때 이게 부족하면 부족하니까 없어.
없어. 그때 이 달러화의 그러면 가치는 얘들아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아까 말했듯이 부족하니까 쭉쭉 올라가는 거야. 수직 상승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IMF 외환위기 사태에 그때 2,000원이 넘었어요. 1달러에. 그 정도로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말은 곧 뭘까? 원래 1달러에 뭐 1,000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1달러에 2,000원이 됐다. 이게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너무 잘했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화가 부족해서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요? 원래는 1,000원이면 1달러 샀는데 이젠 2,000원이나 줘야 1달러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해됐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결국에 환율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들아. 교환의 비율이잖아. 요렇게 얘랑 얘랑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얘의 가치가 커졌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만큼 나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해와 동시에 암기해 놔야 되는 건 뭐냐면 달러화의 가치와 달러랑 교환하는 다른 나라 돈의 가치는 반드시 반비례해요. 달러화가 올라가, 가치가 올라갔어? 그럼 그것과 교환하는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 그럼 봐. 우리나라 돈으로 좀 빌려줘. 원화로 빌려줘. 할 수가 없죠. 이미 거의 휴지 조각처럼 그 가치가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좀 빌려달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가치가 있는 돈으로 빌려달라고 하겠죠? 달러화 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가치가 있는 돈. 그냥 달러화를 그럼 빌려주면 이건 또 무슨 문제냐면 IMF가 보유하고 있던 달러가 시중에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시중에 풀린다는 거야. 우리나라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달러화의 공급이 많아지는 걸 의미하죠. 그치? 시중에 더 많아졌으니까. 시중에 풀렸으니까. 그럼 아까 말했듯이 공급이 늘어났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치? 너무 흔해져. 시중에 이제 더 많아졌으니까. 물건이 많아졌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달러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막 유통되려다 보면은 이게 이이수능의 브레턴 우즈에서 나왔던 건데 달러화가 유통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어야 경제적으로 써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거기서 필연적인 문제는 뭘까? 미국이 인쇄한 달러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야 돼. 그럼 물어볼게요. 미국한테 달러를 얻어낼 수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일까? 미국한테 협박한 나라 1번. 두 번째는 미국한테 장사한 나라 2번. 당연히 장사한 나라겠죠. 미국한테 물건을 팔고 미국에서 달러를 얻어오는 거죠. 그 말은 건 뭐야? 미국이 물건 산 거야. 달러가 전세에 풀렸다는 건 미국의 수출과 수입 중에서 뭐가 더 많다는 걸까? 그렇지. 수입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야 물건을 더 샀을 때 미국이 물건을 더 많이 샀을 때 물건은 미국으로 들어오고 달러가 세계로 나가겠죠. 수출을 미국이 하면 미국이 물건을 팔고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들어온 양보다 미국으로 달러가 들어온 양보다 미국에서 나가는 달러의 양이 많아야 이해돼요? 미국에서 나가는 달러의 양이 많아야 전 세계에 달러가 풀리고 그 사람들이 달러로 경제가 막 활성화하고 막 그러겠죠. 그렇죠? 됐지? 그러기 때문에 달러화가 계속 풀린다는 건 미국의 국제 수지가 계속 뭐 한다는 거야? 수입이 더 많은 적자 상태가 된다라는 거. 이걸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딜레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게 바로 나왔던 이이수능의 딜레마. 요 내용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미국이 만약에 달러가 계속 풀린다. 그러면 달러화의 신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내가 굳이 달러를 모아놓을 필요가 있나? 이런 문제들까지 생긴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금융지원도 그렇고 이거 그냥 기축통화에서 달러화만 이렇게 내두기도 그렇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나온 게 바로 무엇이다? SDR이라는 겁니다. SDR. 제3의 통화예요. SDR. 이게 뭔데? 일단 Special Drawing Rights. 특별 인출권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뭔가 인출할 수 있는 권리니까 내가 예금했다가 찾는 건가 보다. 요렇게 생각하면 진짜 오산이야. 아까 여러분들 쿼터에 있어서도 그런 오해를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그걸 좀 잡아줄 건데 이 SDR부터 봐봐. SDR은 IMF 회원국들이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원래 뭔가 빚을 지려면, 그러니까 뭐 대출을 받으려면 그 대출의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까다롭게 필요할 텐데, 아, 네가 SDR을 가지고 있으면 아, 이거 해줄게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즉 누군가에게 돈을, 화폐를 다른 나라 돈을 가져오려면 그만큼의 또 무슨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SDR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냥 어떤 필요한 뭐 어떤 까다로운 조건 없이도 그 다른 나라 돈이랑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다른 나라 돈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거야. 이해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외화랑 교환할 수 있는 거니까 거의 외화랑 똑같은 거잖아요, SDR이. 그렇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외화를 바로 가져올 수 있어. 그러니까 외화랑 똑같은 거네. 그래서 제3의 통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SDR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아까 달러만 있었을 경우에 달러와의 딜레마가 있었잖아.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 그거를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IMF 회원국의 합의로 만들어낸 화표인데요. 화폐인데요. 먼저 발행의 총액을 회의에서 결정을 해. 야, 한 1,000억 정도 찍어내자. SDR 만들자. 라고 회의를 하고 이제 각국에 뭐 한다? 배정을 합니다. 뭐에 비례해서? 쿼터에 비례를 해서. 쿼터 많이 갖고 있어? SDR 많이 줄게.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줄게. 주는 거야. 이해됐죠? 그렇게 줬어. 왜 줘? 외화랑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되는 거지? 그 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충실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나라가 건전해지는 거잖아. 결국엔 건전한 재무 건전성, 이걸 이해해서 지금 IMF 하는 거니까 너무나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각국에 일단 쿼터에 맞게 SDR을 배분한다. 그렇다고 막 맨날 배분하는 건 아니고 이 기간을 딱 정해둬서 딱 이때 필요하다 하면 그때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분해. 그래서 이 배정받은 SDR은 아까 말했듯 이거 외화나 다름없네. 외화의 보유액으로 인정이 되고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봐봐. 이 SDR로 뭐 한다? 다른 국가로부터 별표. 외화를 대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떤 돈이 필요해. 갑자기 뭐 유로화가 필요해. 아니면 달러가 필요해. 그럼 다른 나라로부터 외화를 SDR을 통해서 빌려올 수 있다 이거야. 빌려오는 거야. 그래서 빌려와. 빌려오면 뭐 해야 돼? 이자 줘야 돼. 그러니까 이자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빌려올 수 있다. 됐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문은 이런 것들이라고. 내가 SDR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공짜로 줬다고 했잖아. 얼마나 이렇게 딱딱딱딱 나라마다 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있어. 100억 SDR. 이걸 가지고 달러화를 요구하거나 유로화를 요구하거나 내가 갖고 싶은 화폐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요구한다는 거야? IMF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야. 다른 나라에게 요구하는 거야. 이걸 IMF가 매칭 시켜줘. 이 나라에 할 수 있다. 뭐 등등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매칭 시켜주면 얘가 여기서 뭘 가져오는 거야? 그치? 화폐, 외화를 가져오는 거야. SDR을 주고. 이해됐죠? 그러면서 외화를 어찌됐건 대출한 거기 때문에 뭐도 줘야 돼? 이자도 줘야 돼요. 그리고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다시 이 A국이 반대로 SDR 주고 얘가 다시 외화 갚고 이런 식으로 돌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달러로만 돌았던 게 SDR이라는 것이 생겨서 도니까 달러의 기능이라는 게 막 너무 과부하되지 않잖아요. 달러가 무조건 많이 풀려야만 장사가 되는 게 아니라 SDR로도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달러의 뭐 어떤 신용도가 떨어질, 달러가 과하게 풀려서 신용도가 떨어질 위험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결을 한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외환 위기 시에 내가 아까 말했듯이 외화가 없어. 그럴 때 IMF로부터 뭘 대출받아? SDR을 대출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보통 외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뭐 20억 달러, 뭐 200억 달러를 빌렸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봐도 그건 실제로 달러를 받은 게 아니라요. SDR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래.
내가 갖고 있던 SDR을 다 까먹은 거야. 다 썼어. 그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SDR도 없고 달러도 없고 다 없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IMF한테 손 벌리는 거죠. SDR 좀 빌려줘. 됐습니까? 그때 IMF는 달러가 아닌 SDR을 빌려주고요. 빌려줄 때는 대출 시 납입한 쿼터의 25%까지. 이때는 특별한 조건 없이 그냥 빌려줘요. 25%가 어떤 거 뭐였죠? 그렇지. 우리 아까 지금 리저브 트렁슈라는 개념 보지 않았지만 원래 금으로 냈던 거 있죠. 그죠? 이거. 이 자국 통화는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진짜로 가치가 그래도 보장되어 있는 25%. 요 정도의 선에서 어떻게 특별한 조건 없이 가능하다. 이 특별한 조건이라는 건 뒤에서 볼 거야. 어쨌건 좀 약간의 저리, 약간의 낮은 이자를 바탕으로 해서 특별한 조건 없이 25%까지, 쿼터의 25%까지는 빌려준다. 이 말은 곧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오해하는 거. 쿼터의 25% 금으로 냈으니까 내가 낸 금, 내가 인출할게. 내가 낸 달러, 내가 인출할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IMF에 줬던 25%의 이 금과 달러는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게 아니야. 은행이 아니에요, 얘네. 맡겨놨다가 가져오는 개념이 아니야. 그냥 낸 거야, 네가. 우리나라가 낸 거고 이 지분만큼 조건 없이 뭐 할 수 있다? 빌려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자는 내지만. 근데 네가 25%를 초과해서 빌린다. 그럼 어떻게 돼? 조건을 달아요. 아주 빡빡한 조건을 달아요. 신용공여 조건이라는 그런 조건을 한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뭐 크레디트 트랑스슈라고 하는데요. 이런 용어보다도 이 기능을 좀 아셔야 돼. 기능.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건 이런 거야. 아까 우리 문제가 뭐였지? 문제가? 맞아. 여기 이 문제였죠. 금은 그래 안 된다 이거야. 근데 달러화를 만약에 빌려주면 달러화가 많이 계속 풀려야 되는데 그럼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였죠. 그렇죠? 그럼 SDR을 빌려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 라고 하는 거 이해해 볼게. 이거거든. IMF가 외환위기국 A국, B국이 있어. 여기 지금 뭐 가난해. 뭐 찢어지기 가난해 막 그래서 막 아프고 여기는 좀 건전해. 그때 자 도와줘 IMF에 요청했어. 그때 만약에 IMF가 기존처럼 달러를 만약에 빌렸다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전체 시장이라고 했을 때 전체 시장에 1,000억 달러가 풀려 있는데 뭐 그럴 리 없지. 하지만 더 있겠지만 이 정도 풀렸다고 볼게. 1,000억 달러 풀렸는데 100억 달러 빌려줬다고 해봐. 그러면 시장에 풀린 달러가 어떻게 되는 거야? 1,10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많이 풀린 거네. 아까 말했듯이 근데 공급이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뭐를 빌려준다? SDR을 빌려준다. 그러면 얘는 SDR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이 SDR로 뭐래? 아까 말했듯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빌려. 달러. 오케이? 이해됐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얘가 다 가지고 있다 해보자. 그래서 얘는 이미 5억 났으니까 1,000억 가지고 있어. 얘가 이거 어떻게 빌려줘 뭐. 300억 빌려줬다 쳐. 그럼 여기 700억 갖겠죠. 그럼 300억을 얘한테 빌려줘도 전체 시장에서의 1,000억이 변화 있어 없어? 없죠. 변화가 없으니 공급량의 변화가 없으니 가치가 떨어질 일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끝났어. 알겠지? 됐죠? SDR을 빌려주는 이유가 뭐다? 달러가 아니라 전체 시장에 달러가 훨씬 더 빌려줬다고 더 많이 풀려버리면 이건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SDR을 빌려주고 다른 나라랑 교환하게 만든다. 그래서 SDR 주고 이자까지 같이 주고 이런 식으로. 이해됐지? 좋습니다. 요런 것들이고 이 25%까지는 SDR 빌려줄 때 그냥 특별한 공여 조건 없이 그리고 저리로 빌려주지만 25% 자기가 낸 쿼터의 25%를 넘게 빌려달라고 한다. 선 넘었다. 그러면 신용 맡기는 거야. 크레디트 트랑슈로 해가지고 조건 달고 이자도 세게 달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알겠지? 그래서 요거 외환위기국은 IMF로부터 대출받은 SDR을 사용하여
다른 국가로부터 외화를 대여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 정확하게 잡아야 돼. 오케이? 이 흐름만 이해하셨으면 끝난 거야. 자, 그래서 예전에는 25%의 쿼터를 금으로만 냈는데 이걸 골드 트랑슈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SDR이라는 것을 이런 문제를 통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이후로부터 금과 달러, SDR을 쿼터의 25%로 받기 시작했다. 됐죠? 그래서 이걸 리저브 트랑슈라고 한다. 자기가 낸 쿼터 이 정도, 요 정도만큼 내서 IMF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때에는 SDR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 저리로 빌릴 수 있다. 이거를 내가 낸 SDR 내놔, 예금 인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 대출이야, 대출. 자, 그것만 잡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 자, 그럼 SDR의 가치. 얘들아, 옛날에는 SDR이 처음 나왔을 때 가치는 그냥 달러와 등가로 산정했거든요. 달러를 대신하는 걸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1달러가 1SDR이었어. 근데 달러가 예전에는 고정 환율제, 환율을 고정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변동 환율제로 바뀌면서 환율이 계속 막 바뀌게 돼. 그러면 달러 환율에 따라 SDR도 등가였으니까 계속 변해야 되잖아. 그 변동이 일정 폭이면 괜찮은데 너무 크다 이거야. 너무 커. 변동폭이 너무 커.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냥 달러랑 등가로는 안 되겠다. 통화 바스켓 방식. 간단한 거야. 어떤 바구니에 여러 통화를 담는 거예요. 여러 통화를 담아가지고 즉 상위 16개 통화를 담아서 그 시세의 가중치를 곱해서 SDR의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자, 아까 말했듯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것과 교환하는 다른 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진댔죠. 달러의 가치가 그럼 떨어지면 그것과 교환한 다른 나라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파이 게임. 이해됐죠? 그럼 봐. 여기에 상위 16개의 통화가 들어있어. 그 중에 달러가 떨어졌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가치 내에서는 변화가 상쇄되는 거야. 그래서 SDR이 가치가 뭐 조금씩 변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변해요. 매일매일 계산해서 올려요. 근데 그 변동폭이 옛날만큼 크지 않다라는 거지. 알겠지? 좋아. 근데 문제는 뭐 16개 너무 많아. 계산하기 힘들어. 그래서 표준 통화 바스켓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뭐야? 상위 5개 통화. 5개만 하자 라고 한다는 것까지. 알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그럼 IMF로부터 아까 말했듯이 융자를 받았다.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수수료 내야 돼요. 수수료 내야 되고 중요한 건 이거야. 25%를 초과했다. 그럼 신용 공여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조건을 좀 빡빡하게 다는데요. 이게 왜 다냐면 당연히 IMF 입장으로선 빌려줬으니까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근데 얘네가 이미 경제 망한 나라인데 또 그냥 대충 줬다가 또 망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 회수할 수 있어 라고 한다는 거지. 조건을 달아서 회수할 수 있게끔. 됐죠? 근데 이런 조건이 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야. 우리나라에 굉장히 가혹할 수 있거든요. 지원받은 나라에. 그렇지만 조건을 달았다는 것 자체가 뭐야? 이 나라가 회생될 거라는 기대가 전 세계에 형성되는 거거든. 수혜국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알겠죠? 좋아.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생겼는데 이거 빨리빨리 돈 투여해 줘야 되는데 조건 달고 앉아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야 너무 심각하다. 지금 시급해. 신속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경제 여건이 이미 견실하다 튼실한 나라는 일단 줘. 조건 있다 다 돼 있다고 치고 일단 줘. 라고 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IMF 신용 공여 조건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키워드 정리하면 IMF라는 건 국제 통화, 이 금융 재정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통화기금, 기구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 뭘 내야 돼? 쿼터를 내야 돼. 쿼터는 교역량이나 이 경제 규모에 따라 달라 라고 하는 것까지 쿼터에 따라 투표권 받고요. 오케이? 그런데 쿼터에서 이제 문제점 뭐였어? 금과 달러 이걸로만 지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금은 매장량 한계가 있고 달러는 이거 미국이 손해보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SDR이라는 특별 인출권을 만들었다. 제3의 통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해됐죠? 이걸로 이제 뭐 다른 나라랑 외화 교환도 하고 대출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거의 가치를 산정하는 건데 그냥 달러랑 등가로 산정하니까 가치가 널뛰게 하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표준 통화 바스켓이라는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25% 초과해서 빌릴 때 그때는 조건을 좀 빡빡하게 달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용 공여 조건이다. 여기까지.